뭐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시간에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한 강사님과 오늘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분들인데 우리가 시간을 생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자,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스페인 센티아고길을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고 안 갔어요. 여기 스페인 센티아고길 걸어본 못 보는 사람 다행히 없어서 내 말빨이 쓰네. 아니 해주고 나니까 너도 나도 제가 전승도 관심 있는 줄 알고 거기 한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나라 구석구석 잘 모르고 동해안이 마침 센티아고길하고 똑같이 800km예요. 동해안 저기 고성 그 통일 전망대 세운 데가 딱 800km거든요. 우리나라 800km도 못 걸었는데 내가 그 생고생하고 외국까지 가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 가면서 6년 전에 동해안 해파납길을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해운대까지 정말 고지식하게 걸었어요. 제가 고지식에 걷는데 그 동료로 온 우리 여성 회원님 보고 엄청 제가 그 초라해 보였나 봐요. 불쌍하더래요, 불쌍해. 그러나 내 나라 길, 등뼈 길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걸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지금 하예수님 한국 고전문학 기획하는데 여기 그 얘기 새삼스럽게 하느냐? 우리는 지극히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무조건 고생이 되던 것은 외국 것만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유럽 거라면 옛날 말에 미국 사람들은 똥도 다 사고 그런 정도로 그 유럽이나 미국을 선망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나이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부자도 됐고 그래서 외국보다는 이제 여명도 많이 안 남았으니까 우리 내부의 것을 좀 탐구하고 이해해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완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걷기도 하고 저는 소도시 걷기를 합니다. 지금도 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달 3일 꼭 걸어요. 소도시 걷기도 하고 문학도 오늘 문학도 하고 또 음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옮겨서 7월 이후에는 음악도 하나 하려고 저는 그 판소리를 반드시 제가 여기 회장하는 동안에 한번 불러서 강의하려고 판소리라는 사람으로는 인맥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주 갔을 때 저 판소리 명창 잘하길래 제가 일부러 불러서 봉투 하나 줬어요. 미래 써보려고. 그때 다 벌써 몇 년, 3년 전인가 그런데 단돈 5만 원이라도 그 다 의미가 있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돈 없는 놈이 무슨 멀뚱한 시간 해가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예수 강사님은 지향점이 저와 닮은 순수한 생각의 모델이셔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소중히 알고 탐구하고 더구나 전문 분야도 아닌 것을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본받을 점이 많죠. 더군다나 본인은 소방공무원 출신이에요. 전혀 불끈 하시던 분이라 문학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고전 문학을 상당히 깊게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있게 모셨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처음 모실 때부터 오늘 우리 청중이 많이 하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오늘 많이 안 모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면 영상 하나 잘 나와요. 저거 아주 유명한 영상 작가예요. 저 사람 한번 모시려고 힘든 분입니다. 영상 나오니까 마음을 가져주시고 오늘이 45회차 우리가 처음에 한 70회 해서 1차 그때 토크 미팅을 마쳤고 2차로
포럼을 해서 오늘 45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이 돼요.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하이수 강사님 모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한국문화기행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 블로그에 작년 6월 2일부터 한국 고전문학에 대해서 매일 한 편씩 꾸준히 글을 올렸는데 오늘로 한 345일 정도, 이제 365일이 불과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한국 고전문학 기행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은 많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왜 한국 고전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는가, 이렇게 물줄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1948년생입니다. 그래서 6.25 때 3살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나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자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겨울방학 두 번에 서당을 다녔습니다. 우리 부친께서 저희 현재 남아있는 우리 6형제인데 저는 둘째인데 저만 서당을 2번씩이나 다녔습니다. 콩나물 기를 때 물을 주죠. 물을 주면 다 밑으로 새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가간 엄마들 한참 어른이라면 어른이고 형님이라 한참 형님이라면 형님이지만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2번을 뗐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그것이 밑거름 밑바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서게 됐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말에는 한자가 약 7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한자를 모르고서는 그 말의 뜻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써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자를 천자문을 2번 뗀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서부터 한자 별개로 가로 안에 한자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물론 저는 이제 나중에 소방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 제가 가고 싶었던 방통대 국문학과를 들어가서 그것도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자랑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그럼 그리고 몇 시대 하실 거예요? 예? 50대, 40대, 30대 국문학과 졸업하시나요? 92학번입니다. 92학번이고 그럼 53살 들어가시다는 얘기인가요? 오늘 이 강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많이 떨렸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 메모한 수첩도까지 놓고 왔습니다. 아니 놓고 실수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지만은 일단 우리 회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많이 띄워주셔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문열 작가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면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로 이렇게 성원해 주시다면은 무사히 땅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 기행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 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삶, 한국인의 문화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나는 거창한 이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꿈에 현몽을 한다고 그러죠. 엊그저께 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나가느냐, 시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한강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한강 비유. 그래서 오늘은 작품, 대표적인 작품을 임으로 1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10작품을 감상을 하면서 맨 나중에는 이제 이 고전문학이 오조선 때 공무 도화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조선 숙종 때 그 춘향전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전문학이 우리가 오조선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보경전 때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끝 부분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가보경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고전문학의 의미와 가치, 또 고전문학의 기행의 관점, 세 번째로 10가지 작품에 대한 문학기행의 포인트와 가보개혁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가보개혁 이전까지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바탕으로 창작한 문학 작품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언어적 형태로는 구비문학과 북문문학, 한문문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향차로 쓴 향가가 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이야기 또는 노래, 시,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민족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투영된
예술적인 유산이다. 그래서 고전은 오래된 택해먹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를 우리들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은 어저께 AI하고 실험을 해서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 왼쪽에는 금강산이 보이고 오른쪽은 태백산 검룡소가 보인다. 자, 한강은 태백산에 있는 검룡소라는 이런 약 한 5m 정도, 깊이는 뭐 1.5m 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물이 1년 365일 변함없이 약 9도, 섭씨 9도 온도의 물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솟아올라서 이렇게 한강의 물줄기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톤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름이나 한 그라무가 200리터죠. 그러면은 10g 내지는 3,000톤이라면 15g이나 되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것이 1년 365일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은 한강의 근원을 이루는 변함없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백산 검룡소에서 이렇게 솟아난 그 샘물줄기가 정선과 영월의 동강을 거쳐서 충주호와 여주를 거쳐서 드디어 남한강으로 흘러서 드디어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납니다. 그래서 양수리 양쪽에 물이 모인다 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여기를 두물머리라고 하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금강산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금강산 그래서 출발한 물이 저쪽 화천과를 거쳐서 그 북한강 물줄기를 거쳐가지고 춘천에 있는 춘천 이교에서 저 인제 쪽에서 내려온 소양강 물과 같이 만나서 북한강의 본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의암호와 의암댐과 더 내려와서 청평댐을 만나서 드디어 양수리에서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물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북한강과 남한강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북한강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그러면은 한국 고전문학에서 이렇게 비유해 볼 때, 자, 고조선과 고구려가 북쪽이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고조선과 고구려의 문학이 이리로 흘러왔다. 또한 고려의 문학도 여기 이 북한강을 타고 양수리까지 내려왔다 라고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한강은
이제 신라의 문학이 남한강을 타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다 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한양이라고 하는 서울이라고 하는 이곳은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밀고 밀리고 했던 하나의 격전지 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수리 두물머리는 그래서 이 고전문학이 여기서 전반기 문학까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즉 우리가 한국 고전문학을 이제 가곡 경작까지라고 설정을 해볼 때 양수리 여기는 고려 말까지의 문학으로 볼 때에 여기는 한국 문학으로 볼 때 한 절반쯤 중간쯤 여기서 드디어 전반기 문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또 신라와 고구려의 그 고려의 문학까지도 여기서 만나게 됐다라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드디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본류를 이어가지고 이제 한강으로 흘러서 여의도까지 온다. 그러면은 여의도는 바로 한국 고전문학이 완성되는, 즉 이 여의도는 가곡개혁 1894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전기와 후기를 이루는 분수령이 되는 그 시점을 여의도 지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이렇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지류강들이 모입니다. 북한강의 경우는 이제 저쪽 인제에서 출발한 소양강물이 이제 춘천 이교에서 북한강 물하고 만나는 것처럼 또 북한강이 이제 이 의암댐과 의암호와 청평댐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동안 또 다른 강의 수많은 개천이라든지 작은 강의 지류와 만나고, 남한강 역시도 적어도 영월에서 동강과 서강이 만나서 이렇게 남한강을 형성을 하고 또 병안천이 또 만나서 이렇게 양수리까지 모이는 것,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런 수많은 강과 지류, 하천, 이렇게 개천 이런 것들을 문학의 갈래, 즉 시와 서사문학, 시조, 가사문학, 판소리문학 등의 갈래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까지 흘러온 우리 한국 고전문학이 드디어 이제 서해 바다를 향해서 김포를 지나서 강화도로 흘러갑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도에서는 임진강과 함께 만납니다. 북한의 문화와 문학이 또 여기서 같이 합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전문학이 한국의 서해 바다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한국의 근대문학과 지금의 현대문학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남한강이 출발한 태백산의 검룡소에서부터 강화도까지는 약 510km라고 51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숫자로 한강이 그 1km는 우리 역사의 10년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5천 역사와 약 500km 정도의 흐름과 유사하다.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은 멈춘 지식이 아니라 흐르는 강이고 또한 여러 물줄기가 합쳐서 하나의 이렇게 물줄기를 이루듯이 여러 가지 문학의 이 갈래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 고전문학을 완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첫째로 공무도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무도화가는 백수강보의 아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단내봉화.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기어코 건너시네. 결국은 빠져 죽으니 이를 얻지 않고. 난 애달픈 노래로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 남편이 술병을 들고 대동강 여기 설정입니다. 대동강 물속으로 마구 뛰어 들어갑니다. 길을 쫓아오는 아내가 여보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남편은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서 결국 금리에 휩쓸려서 죽고 맙니다. 뒤따르던 아내는 그 남편을 붙들지 못하고 남편이 빠져들자 그 애달픈 나머지 결국 자신도 몸을 던져 함께 죽고 맙니다. 이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던 광리자구라고 하는 뱃사공이 이걸 보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가 보니까 이런 미치광이 머리가 허연 사람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빠져 죽었는데 뒤쫓아던 아내도 애절하게 부르짖다가 결국 같이 몸을 던져서 빠져 죽고 말았다. 라는 슬픈 이야기를 전하자 그 아내의 여옥이 공무인이라는 악기를 타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불러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기까지 전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여기 한번 나타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원초적인 비극과 우리 인간의 슬픔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망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망매가는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은 작품입니다.
이것은 19채,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채의 향가가 있는데, 향가는 한자의 의문과 훈을 빌려가지고 우리 말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향가라고 합니다. 월명사는 신라 경덕왕 때 유명한 명승 스님으로서 피리를 아주 잘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잘 불어가지고 결국 이분이 도솔가라고 하는 이 향가도 지었는데, 피리를 부르니까 해가 2개 나타났는데 피리를 부르니까 해가 하나가 없어지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달도 멈췄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길은 여기에 있으니 두렵고 나는 간다는 말도 다 못하고 가는구나. 어느 이른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지는 일처럼 한 가지에서 났으나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비타찰에서 만날라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리라. 죽고 사는 길은 여기 있으니 두렵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숙명과 같은 그런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간다는 말도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고 말았구나. 어느 이른 가을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서 났는데, 한 나무에서 났는데 여러 가지 가지가 있고 잎이 많은데, 한 가지에서 달린 너와 나였는데 너는 한마디 잘 있어라 먼저 간다는 말도 않고 떠나가 가지고 말았구나. 나는 애절한 안타까움의 절규가 보라비인 월명사 입에서 터져 나오면서 이 작품이 나왔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 노래는 죽은 누이를 애통해하면서 제를 올리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제는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49제라는 말이 있죠. 죽은 지 망자 죽은 지 49일째 됐는데 불교에서 올리는 일종의 제사입니다. 유교는 제사로 보시지만은 불교에서는 그 불경을 함께 독경을 하면서 이 죽은 망자가 극락에 가기를 원하는 원앙 생각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극락에 가서 편히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제사가 바로 제라고 합니다. 아, 비타찰에서 만날라는 돌을 닦이면서 기다리리라. 비타찰은 여기서 불교 용어지만은 서쪽을 이야기하고 서방 정토 또 극락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릴 때에 이제 그 지전이 바람에 날려서 서쪽에 날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서쪽이 여기서 말하는 미타찰인데, 미타찰이 서방 정토 극락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막내가에서는 죽음의 슬픔이 불교적인 제의 희망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비인 월명사는 너는 극락으로 갔으니까 너와 다시 만날 그때까지 나는 도를 닦으면서 기다리다가 내가 죽는 그때에 너랑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라는 불교적인 강한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이 증절과 태평성대 날려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이 증절과 태평성대. 이 가시리는 모르는 분이 없죠. 또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고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위 진질과 태평성대. 여기서 위는 하는 하나의 감탄사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질과 이거는 어떤 그 현악 악기가 징징징징 이렇게 울어대는 하나의 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태평성대는 흔히 태평성대라고도 하는데 이 고려의 음악이 조선시대까지 와서 악으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성대 의미로 요거는 추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날려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나는 이 정절과 태평성대. 정말 당신이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애절한 절규가 이 작자의 심정 속에 가득하고 그 절규가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애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앞에는 내가 사랑하던 이미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도 없이 뜨벅뜨벅 앞으로 걸어가고 뒤에서는 날려는 어찌 살라고 가시고 계십니까 하고 애절하고 부르짖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끝내 보내야 하는 마음이 절제된 언어로 드러납니다. 이별의 길 위에서는 기다림과 사랑의 여운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리는 이별과 기다림의 정서를 품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산별곡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우리가 자주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시죠. 여기서 자연 속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잘 나갔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은 남성들이고 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자영업자의 사장이라든지 무슨 대표로서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친구한테,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최후의 순간까지를 작정하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나홀로 산속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도시의 모든 자기가 누렸던 편안함 또 대단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산속에서 자연 속에서 홀로 나만의 삶을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청산별곡에서는 이 TV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주인공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르리 사르리 났다 청산에 사르리 났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 났다 얄리 얄리 얄라 성 얄라리 얄라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묻은 장글난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 얄리 얄량성 얄라리 얄라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군이로 울어라 새요 놀라와 시험한 나도 자군이로 운이노라. 저기서 청산에서 모든 걸 버리고 어류도 따먹고 다래도 따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이 손바닥만은 밭대기에서 상추, 무, 배추도 좀 심어 먹으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소박하는 내 모든 그 불안과 염려와 미움과 애정을 털어버리고 청산에서 현실을 벗어나서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이 작자의 심정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여가와 단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조 역시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잘 아시죠? TV 드라마로, 때로는 영화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작자는 이방원과 정몽주입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 태종인 거 다 아시지요? 고려 말이 끝나고 조선 건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국이 시작돼서 드디어 왕씨가 지배하던 고려 사회가 멸망을 하고 유교이념으로 주축을 하는 신흥 사대부들이 세력의 주축이 된 조선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하나의 어떤 과도기를 넘어갈 때는 극심한 체제라든지 이념의 분쟁과 대립이 있습니다. 이때 이방원리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서 백년까지 살아보자 라고 정몽주를 회유를 합니다. 자, 만수산 드럼치기도 이리저리 얽혀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제 새로운 조선 사회가 열렸으니 정몽주 당신도 이제 미련 없이 고려를 이제 고려는 끝났으니까 이쪽 우리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자 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이 몸이 죽고 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십줄이 있으랴. 내 몸이 죽고 죽어 100번이나 또 다시 죽고 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골의 뼈가 부서져서 나중에 흙이 되거든 말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 남아있든 사라져버리든 내가 고려를 향했던 그 충성된 마음은 변할 수가 없다 라고 여기서 단호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몽주는 이방원의 속셈을 모를 바 아니고 이방원의 그 숨은 그 어떤 의지나 이것을 계획을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드디어 결국은 정몽주는 선출교에서 이방원의 일파에 의해서 죽고 말지요. 피를 흘리고 죽고 맙니다.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고려를 향한 내 일편단심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여기서 자기 마음을 비추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는 정치적인 선택의 상황에서 일편단심의 내 마음속에 붉은 단심을 보여주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다음 6번째 상춘곡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봄을 즐기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앞에 청산별곡과 좀 유사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자는 불우헌이라는 호를 가진 정묵인 선생인데 이 작품은 조선의 전기 가사의 표시 가장 첫 출발이라고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 성종 때, 즉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이러한 그 계유정만이 있었죠.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을 보고 이 정국이는 정원이라고 하는 관직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향 정읍의 태인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보시는 이러한 그윽한 정자도 짓고 여기서 자연과 더불어서 나의 삶을 즐기면서 자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성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 살림에 묻혀서 지략을 누릴까. 홍진이라고 하면은 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도시 생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별로 하는 일 있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무척 이것저것 바쁘게 분주하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이 일과 저 일과 만나고 부딪히고 막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러한 바쁜 삶의 모습을 여기서 홍진이라고 이런 단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내 삶은 어떠한지 보십시오. 옛사람의 풍류에 내가 거기 미칠까 따라갈까 못 따라갈까 모르겠지만은 또 천지간의 남자로 태어나서 나 같은 사람이 많건만 날마는 이 학을만은 살림에 묻혀 지장을 모를 것인가. 이렇게 자연 속에 이 살림 속에서 묻혀서 내가 즐기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봄을 즐기는 선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는 삶의 품격과 내 자신의 가치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와 안빈 낙도에 대해서 이 작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비인곡은 유명한 정철이죠. 정철의 송광가서는 사미인곡에 이어서 성비인곡, 또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이 있죠. 근데 저는 아까 방통대학교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졸업 논문으로 정철의 송광가사 연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묘하게 그런 인연이 오늘 또 여기와도 연결되는데, 정철은 선조때 사람입니다. 근데 선조는 너무나 유명하죠.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있었고, 또 선조처럼 무능하고 또 찌질하고 하여튼 뭐 부정적인 여러 가지 대명사를 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들을 다 버리고 의지로 피난 가서 최종적으로는 명나라의 조선을 넘겼더니 내 목숨 살려주세요라고까지 했던 사람이 선조라고 이렇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동인과 서인이 치열하게 맞붙어서 그야말로 피 터지는 대결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것이 비축 목사죠. 즉 호남에서 있었던 깜빡 생각이 안 납니다. 저 무슨 난이 있었는데 이제 정 두 개 있으면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때 이제 그 난을 핑계 대가지고 동인의 약 1000명가량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행동 대장이 정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삼인곡은 사실은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생각사자 미인에서 삼인곡인데, 이 몸 삼기실지아님을 조차 삼계시니 한삼연분이마 하늘 모를 이리란가. 나라 저거 있고 이마나 날 계시니 이 사람 견줄 때도 없다. 내 몸이 태어날 때
내 몸을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내실 때에 님을 쫓아서 당신을 따라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 한생의 연분이고 당신과 나의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런 천생연분이고 하늘 모를 일일 것인가. 내가 젊어 있고 이미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마음 내 사랑을 어디에 견줄 데가 비교할 데가 없구나. 이렇게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철이 이제 그 동인과 서인 간의 당쟁의 격에서 잠깐 이렇게 선조로부터 이렇게 내침을 당해가지고 이 전남의 담양의 창평에 내려와 있을 때에 그 선조 임금을 그리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 연주지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인이라고 하는 임을 상징적으로 했지만은 임 이꼬로 선조 임금님 이렇게 상상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래 이 삼인곡의 내용과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이제 정철이 담양의 창평에 머물러서 이 시를 지었을 시대적인 상황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어떤 괴리감, 어떤 아이러니 있다. 이런 느낌으로 앞에서 제가 선조 임금까지 참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 화자의 그리움을 빌려서 임금을 향한 신하의 충절을 표현한 작품이다. 시적인 사랑의 언어가 충렬의 노래로 확장됩니다. 이 작품의 그 어떤 의미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작품에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작자가 처해 있었던 어떤 외면적인 내면적인 아픔이 있고 또 어떤 그 상황적인 여러 가지 또 괴로감이 있을 겁니다. 8번째로 귀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 아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야 서를 말씀 하자니 보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이거를 믹스해서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제 젊었을 시절에 남편도 있고 사랑하던 님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늙었구나. 소년 행락 생각하니 소년 시절의 여러 가지 즐거웠던 추억과 상상들을 지금 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늙어서 서러운 말 이제 다시 하려 하니 목이 메이는구나. 너무나 애절하고 안타까운 외로운 한 여인의 절규가 저절로 흘러나오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작자미상인데
그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원이 지었다는 설도 있고 영남 지방의 부녀가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작자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조선 사회 속에 여성의 고독과 한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개인의 탄식은 희대의 제약을 비치는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품에서는 조선 여성의 규방 안에서 여성의 한과 규방의 목소리가 묻어나오고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공감으로 느껴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9번째 홍길동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길동전 역시 모르는 분이 없죠.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한 동네에 저쪽 뒤쪽 집에 거기 이제 그 학원사에서 나오는 홍길동전 이 책을 석유 등장물 밑에서 꼬박 밤을 새워서 통째로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리요. 길동이 스스로 한탄하며 세상의 붉은 평강을 깨닫고 뜻을 세우니라. 조선사회는 신분사회가 엄격했습니다. 정말로 양반과 쌍놈, 또 사농공상,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뭘 연장을 만들고 이러한 힘을 들여서 일하는 사람들을 매우 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이를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리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길동이 스스로 한탄해서 세상의 불공평을 깨닫고 뜻을 세우니라. 이 작자 홍길동을 지은 작자 허균은 혁명가였습니다. 혁명적인 남자였습니다. 즉 뭐냐, 그때 조선 사회를 팽배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어떤 신분적인 차별, 밑에 보면 서울차별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옛날 서울차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서자, 얼자. 옛날에는 이 종무법을 따랐습니다. 양반이라도 아내가 양반 출신이 아닌 서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서자입니다. 그 다음에 평범한 서인도 못 뛰는, 평민도 못 뛰는 천인, 여기서 말하는 기생, 장사꾼, 도살장, 이렇게 또는 무당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천대받던 천인들에서 태어난 아들은 얼자였습니다. 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자, 얼자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고 벼슬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서자, 월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님을 이제 쉽게 말해서 본처 자식들을 그 형제들은 형님하고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막힌 어떤 탄식의 목소리가 여기서 튀어나왔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동이 스스로 한탄하며 세상의 불공평함을 깨닫고 뜻을 수군이라. 그래서 홍길동은 활빈당을 조직을 해서 부정하게 뇌물로 이렇게 가렴주구라고 하죠. 백성들을 지어짜가지고 비틀어서 이렇게 모은 재산, 활빈당이라는 어떤 의적들을 구성해가지고 밤에 몰래 쳐들어가서 다 훔쳐다가 가난한 천민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했던 내용이 이 홍길동전 안에 들어있죠. 거기에서 나가서 율도국이라고는 이상나라, 저 한마디로 저 서해안 남해안 어떤 무인도라는 섬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율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을 해서 거기서는 신분 차별도 없고 남자 여자 이런 차별대가 없는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이렇게 어울렁도는 나라, 그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꿈꾸던 나라가 바로 율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 안에서는 개혁과 이상향을 향한 문학의 열정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향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보아둥둥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춘향의 굳은 절개는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 또한 영화로, 텔레비전 드라마로, 또 창극이나 오페라 여러 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반의 자제 이몽룡이하고 퇴기 월배의 딸 춘향이하고, 즉 양반과 천민의 간에 만나게 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면서 어느 날 함께 사랑을 나누던 이몽룡이가 안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던 이별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새로 부임한 변학도 신임 사또가 춘향의 아름다움에 끌려가지고 너 춘향아 내 수청을 불라 라고 명령을 했을 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고 열려는 두 낭군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옥에 갇혀서 여기서 이제 눈물로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이라든지 작품들을 보면은 대부분 권선징악 또 해피엔딩 그런 것들이 많은 주제를 이루고 있죠.
결국은 이몽룡이가 한양리에서 알성시에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암행의사 제수를 받고 이제 3일 육아라는 게 있죠. 머리관에다가 어사화라는 구하는 그 꽃을 달고 3일 동안 이렇게 이 거리를 이렇게 누비는 거예요. 이제 나 어사가 됐다라고 일종의 장원급제 했다라고 자랑하는 하나의 유세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나서 드디어 남원에 암흑사가 돼가지고 내려옵니다. 처음에는 거지 행성으로 내려왔죠. 이도령이가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거지 행성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자가 뭐 찝찝찝 무슨 미끌미끌 하는데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제 딱 맞닥뜨려가지고 너 지금 품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 이도령은 방자를 알아봤지만 방자는 이도령을 몰라봤죠. 근데 품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먹을 거냐? 사실은 이도령인지 개도령인지 한양간 이도령의 소식이 없어서 춘향아씨가 편지를 써서 이거를 이도령한테 전하려고 가는 길이다 하니까 그 편지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남의 편지는 여자 편지를 와서 먹으려고 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학제도 말아라 하니까 내 이름 행인이 인발 우계복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어서 썩거려 와라. 그래서 행인이 인발 우계복이라는 말은 자 편지를 이렇게 들고 떠나기 전에 자 이 편지 내용이 틀린 글자가 없는가 잘못된 뜻의 내용이 없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옛날 그 당나라 때 그 시인이 쓴 낙양성리 견축풍으로 시작하는 시구의 마지막 구절에서 따온 구절인데 그러다 이제 어쨌든 그 유세에 눌려가지고 방자가 품에서 꺼내서 편지를 주니까 세상에 기 막히고 코 막히는 애절한 사연을 보고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하니까 여보시오 그 편지 다 찢어지겠다고 그만 보라고 이래 내라고 하고 이제 하더니 이제 그런 장면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도령이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연합도의 그 생일 잔치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흥청망청 난리가 났죠. 그때에 이도령이 거지 행색으로 연합도의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와서 금전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열은 만성고라 청누락시 비누락이요 가슴고쳐 원성고라 라는 식구를 딱 남겨서 이렇게 전해주고는 훌쩍 떠나버리고 말이죠. 아시다시피 금전에 담긴 이 맛있는 술은 좋은 술은 천 백성의 피욕 옥소반에 담겨진 이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초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이 잔치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구나 라는 시를 지어서
이제 갔는데 변학도가 그걸 펼치고는 놀래 자빠지지. 거기 너무 의미심장한 식구가 들어 있었죠. 그러자 이제 그 옆에 있던 뭐 아전들이라든지 이렇게 손님들이라든지 놀래 자빠지고 허둥지둥 도망가고 뭐 어떤 차에 안 나가서 죽대야 하는데 드디어 우렁찬 목소리가 이제 그 군절대 우르르 달려들었지. 포박을 하고 이제 거기 하면서 춘향이 끌려 나오죠. 칼을 쓰고 끌려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극적인 재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춘향전을 통해서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신분 간의 어떤 뭐 러브 스토리도 아니고 춘향이 바로 이 생사일탈의 권한을 쥔 변학도 사또 앞에서도 꿋꿋하게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였다는 이러한 이 조선 민중의 강한 목소리를 의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춘향은 절개 속에서 민중은 정의와 존엄을 보았습니다. 사랑, 절개, 민중, 정의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해 보자면은 공무도하가 제 막내가는 비극과 추모, 즉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슬픔과 유료를 노래한 것이고 가시리 청산별곡은 이별과 방랑, 현실의 고통과 이별의 정서를 노래와 후렴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단심과 하여가 상춘곡 3위 인곡은 자연과 충절,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전환과 선택, 자연 속에서의 삶, 임을 향한 충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원과 홍길동전 추장전에서는 여성 민중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억압된 삶의 목소리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 홍길동의 허균의 강한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가보계까지를 이전까지를 왜 고전문학이라고 하는가? 여기서는 첫째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매체적인 변화, 문화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부개혁은 무엇인가? 가부경장,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 또한 역사적인 물줄기를 잠깐 거슬러 올라보고자 합니다. 1894년도 정읍 고부 군수 조병갑이 말할 수 없는 탐난골이었습니다. 앞에 변학도처럼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쥐어짜고 잡아 비틀고 해서 부당한 자기 이득을 취하게 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조병갑이었습니다. 즉
여기 그 고부군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수지 있었는데 이 저수지 밑에다가 또 하나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만석도라고. 그래갖고 이 만석도 저수지 물을 갖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세금을 내라 해서 세금을 왕창 뜯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등등등등을 포함해서 백성들을 쥐어짜고 잡아 비틀고 말할 수 없는 탄간오리의 대명사로서 자기의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고부 국민들이 여기서 녹두장군으로 유명한 전복준이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서 고부군 관할을 쳐들어가서 조병갑이 때를 잡아라 하면서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조병갑은 이 낌새를 미리 아래채고 옷을 변장을 하고 저쪽 한마디로 뒷문으로 이 담을 넘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도망을 가서 전주 관하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부지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고부 군민들은 전봉준이를 비롯한 고부 군민들은 어쨌든 이제 그 고부 관할을 때리고 뭐 하여튼 뭐 부지로 난리를 치겠죠 하고 그리고 이제 해서 전주까지 쳐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이제는 이 동학농민혁명이 그 경주의 잔만 최재우 선생이 만든 인내천 사상의 천도교죠. 지금의 천도교죠. 근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조병갑은 이 일로에 있어서 파직을 당해서 파면당했습니다. 그 강진에 있는 고금도로 유배를 갔는데 조병갑이 누굽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 사회가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 언어 매체의 변화, 문학적인 형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전문학의 마지막 이 끝 부분을 가보개혁까지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작품 속에 들어있는 어떤 깊은 의미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춘향이의 절규, 허균의 절규, 또 우리가 이 작품 속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백성으로서 민중으로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뚜렷한 어떤 의지, 이것을 함께 느끼면서 우리가 한국 고전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란 강의 여기까지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묶어서 전달해달라. 그거는요, 박사님한테 주문하든 누구한테 주문하든 정말 어려운 주문인데 이렇게 감동적으로 짧은 시간에 요약에 전달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우리 방송통신대 국문학과 실력을 충분히 감동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강의 한 2주 전인가 2달 전에 갈 때
누런 문명사를 제가 1시간 안에 요약해서 강의에다 부탁하고 항상 부탁을 한 6개월 전에 하거든요. 부탁하고서 속으로 되게 제가 쫄았어요. 너무 어려운 제목을 짧은 시간에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없이 정말 유능해. 우리 회원들은 특히 너무 유능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라도 요약해달라고 하면 오늘같이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 강의를 지금 조금 더 다듬어서 우리 협회를 자랑하는 그런 강의로 내세우고 싶은 욕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아직 강의 안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지만 또 앞으로 제가 어떤 테마로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창의적으로 시간 안에 이렇게 줄여주시면 큰 자랑이 될 테고, 그런 교육의 장이 1년에 40개씩을 전문 바우처로 하는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서 7월 6일이에요. 7월달 6일이 월요일입니다. 7월 6일, 그럼 14일부터는 7월 20일, 7월 6일과 7월 20일에는 이제 오는 사람 걱정 안 해도 강사가 목에 힘주고 문 닫고 시간 안에 하는 문 닫아 할 수 있도록 학생이 밀리는 그런 멋진 강의를 7월에 군자역 새로 임차해놓은 교육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